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총선이 꼭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즈음에 치러지는 총선이라서 실정을 심판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선거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온갖 비리와 의혹이 난무하고 참사가 일어나도 책임지지 않는 정권. 대통령 지지율은 항상 30%대에 머무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의 바람대로 현 정부를 제대로 심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둡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낮은 지지율에 휘청거리던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뒤로 감추고 한동훈 위원장을 내세워 일사불란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야당은 여전히 질이 멸렬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의 한 축이 될 수 있을까 기대했던 제3지대마저도 내홍으로 비틀거립니다. 이러다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절망의 탄식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도록 대오각성, 심기일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결연하게 출발합니다.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는 삶아 먹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어리 TV는 반정부적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김건희 여사께서 개고기 식용 금지를 본인 되게 열심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기를 왜 안 간 거예요? 독일요? 네. 도이치. 도이치잖아요, 도이치. 도이치여가지고 지금 도이치 특검하자고 하는데 독일을 어떻게 가냐. 야 이거 짤로 돌아다닌다 이제 끝났다. 아니 이거 국빈 방문인데 세상은 요지경 속이라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속닥속닥 예고를 보면서 좀 웃었는데요. 다시 좀 웃음기를 거두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심기일전해야 합니다. 3.5%의 법칙이 있습니다. 국가 전체 인구의 3.5%가 적극적이고 지속적이며 비폭력적 저항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법칙입니다. 인구의 3.5%가 참여해서 실패한 사회운동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법칙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5%면 180만 명입니다. 깨어있는 3.5%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 180만 명은 그들만의 동료 시민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부터 반성하고 고치겠습니다. 나약했습니다. 정어리TV 구독자를 4월 10일까지 41만 명으로 만들자고 외쳤는데 180만 명으로 재설정합니다. 당장 오늘 지금부터 함께 합시다. 세상을 바꾸는 일에 정어리TV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꿔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망설일 수가 없습니다. 매우 시급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응원 댓글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인증샷도 보내주십시오. 정어리TV 구독 많이 권유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또 감사의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3.5%
세상을 바꾸자라고 댓글을 올렸더니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글 올려주시는데요. 구석진님, 성함이 구석진신지 구석진 곳에서 큰 소리를 내시겠다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래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고 당당한 어른, 정치보다는 삶을 더 중요시 아바타처럼 말장난하지 않는 어른이 됩시다. 써니 강님은 제주도 가셨나봐요. 택시 탔다가 기사님께 정어리TV 구독 성공했어요. 제주의 택시 기사님들 민주주의 만세. 이은주님, 정어리언이 넘쳐나고 정어리즘이 대세를 이루는 정의와 상식의 대한민국을 위해 화이팅 격려해 주셨습니다. 토마토님, 오늘 또 힘차게 이채 양명주 외칩시다. 예, 여러분 이채 양명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태원 참사,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의혹, 명품 백수수 의혹, 주가 조작 문제, 이 5가지 이채 양명주 선거 때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부산이대희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채 양명주 도수를 오늘 알았습니다. 3.5%. 예,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함께 해봅시다. 오늘 세 분 패널 함께 할 겁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윤경호 퓨처미디어연구소장,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소리를 높였는데요. 김유정 의원님.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윤석열 정권 심판할 수 있을까? 왜? 저는 언론 탓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언론이 선거 때면은 여당 유리하게 보도하고 이런 거 몰랐습니까? 맨날 뭐 언론은 여당만 유리하게 써주고 야당은 뭐 지리멸렬하다, 여당은 뭐 시스템 공천이 정착됐다 이렇게 써주냐 비판만 하지만, 그러면 더 멋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요. 그거 어차피 선거 때 되면 언론이 이럴 거라는 거는 그냥 기본값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을 해내야만 우리가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모습이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고 있고요. 특히 지난번에 독일, 덴마크 순방도 취소가 사흘 전에 취소했나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디에서도 그걸 크게 다루지 않더라고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외교가 경제라고 주장했던 대통령의 말과 기본적으로 배치되는 그런 정말 외교 망신, 참사 이렇게 말해도 부족할 텐데 그걸 다루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뭔가 제법 근사하게 뭔가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민주당은 그에 반해서 파열음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뭐 언론에서 어떤 작정을 하고 하든지 간에 민주당이 그 이상을 해내면 더 근사하게 비춰질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오늘까지도 지금 계속 앞으로도 더 걱정이고요. 왜냐면은 지금 텃밭인 호남도 공천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이래가지고 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마르코 레이디님, 각성해야 한다. 맞습니다. 분열이 만든 지옥,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방금 전에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였나요? 개혁신당과 결별했는데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갈 길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요,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다 뭉치자. 이렇게 할 수 없나요? 정말 볼 때마다 아주 속에서 불이 올라옵니다. 윤경호 소장, 이렇게 갈라지고 찢겨지고 해서 뭘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 살신성인 이런 게 사실 필요한데, 그 살신성인이라는 게 스스로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거, 이거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타율적인 강제로 뭔가를 충격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건 타율적인 강제. 아까 3.5% 비폭력 저항운동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좀 정신을 차려야 이 어찌됐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회초리를 좀 때리는, 그러니까 입법부가 뭔가 견제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지금 대안 세력이 뿔뿔이 다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선거에 임하는 거와 뭔가 그래도 힘이 결집되는 거와 큰 차이잖아요. 엄청난 위기감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가끔씩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여러 아마 양극화의 그 폐해 또는 양극화의 축적된 결과 뭐 또는 모르겠습니다. 뭐 생활 수준의 상승 때문 뭐 여러 가지가 작용할 수 있겠지만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저변에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보수나 진보 이거를 어느 쪽 나쁘다 옳다 그르다 뭐 이렇게 저는 결코 이 편가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수와 진보라는 표현 말고요. 개혁과 수구 이걸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보면 아무리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도 수구보다는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그 개혁의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하는 기회가 바로 선거란 말이죠. 그 선거에 오는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좀 위기감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관내 KCC님, 국민이 투표를 잘해야 할 텐데 너무너무 걱정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모른다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무능한 국민이 돼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잘 살아갈 길 찾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뭡니까? 정말 이렇게 가서는 나라 망하겠다. 이번에 확실히 심판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낙연 비판하고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뭐 쳐다볼 가치나 있습니까? 다만 걱정하는 것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뭔가가 뭉쳐서 똘똘 심판하자, 끝장내자 이러는 게 안 보인다는 거죠. 정기남 교수, 뭔가가 지금 좀 딱 모여있다는 느낌이 왜 안 들죠? 글쎄요, 뭐 저는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희생과 헌신이 없는 단결은요 그냥 단결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대단히 아픈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이재명 지도부가 보여준 모습이 과연 정말 야권이 똘똘 뭉칠 수 있도록 당이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이었냐에 대한 좀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지금 자, 한두 달 사이에 벌써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시중에서는요, 이러다가는 120석도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총선 120석 달성도 어렵겠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야권 분열 때문이다? 라고 탓만 하고 있을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야권 분열이 이미 벌어진 상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이 그런 전제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고 하는 이 총선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역할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아가려면 첫 번째, 당이 통합적 당 운영을 통해서 일치단결할 수 있도록 지금의 지도부가 지금의 주류가 그런 공간을 만들어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실패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니 단정적으로 얘기할 상황은 아니죠. 두 번째,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징표가 총선을 앞두고는 어쨌든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친명, 친문 이 갈등 구도가 언론을 통해서 매일 지금 반복되고 있고 또 내부에서 뭐 이를테면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에 대한 검찰 정권 책임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이 또 나오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당이 혼연일체가 되기 어려운 여건이다. 세 번째, 자, 혁신 공천을 하려면 결국 과감하게 인적 쇄신하고 인물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좀 어찌 보면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럼 이 갈등을 어떻게 타협해내고 조정해낼 거냐인데 결국 그러려면요. 당의 지금 현재 주류,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주류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갈등을 최소화해내는 게 지금 필요한데 지금 저는 민주당의 주류가 보여주는 희생과 헌신은 아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요, 누구를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루션님이요. 국민들 선거 스펙트럼에 따른 진통 시점까지 잘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천 시기이고 진통 시기란 것 알고 있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선거가 이제 딱 50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선거는 어떤 선거냐를 가지고 치열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 그리고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 심판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뭘 잘못했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그래서 매일 이채양명주를 외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제 언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언론을 잡기 위해서 이 정부가 공을 들였습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 심어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다가 물러나게 되니까 국민권익위원장 가 있는 검사 출신 김홍일 위원장을 며칠도 안 돼서 바로 방통위원장 심지 않았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히 언론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언론 탓할 상황이 아닙니다. 항상 여당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언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완전히 시스템 공천으로 정착이 돼서 잘 해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 야당을 깝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야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다. 우리 깃발 아래 다 모이자. 라고 하면서 뭔가를 막 보여주고 휘몰아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당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의료 대란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이 총선의 최대 아젠다를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의료 대란만 이제 쳐다보게 됩니다. 당장에 수술이 안 되고 치료를 못 받고 이제 모든 국민들 죽기 살기로 이제 거기에만 들여다볼 겁니다. 수술을 못 받아서 이런 사람이 숨졌네. 이거 전부 다 이게요, 의료 대란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의료 대란으로 의사가 잘못했네, 정부가 잘못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의료 대란이 옵니까?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물론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 저 큰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의사 부족하죠. 늘려야죠. 그런데 의사들 늘어나면 자기들 밥그릇 줄죠. 그리고 지금까지 의사 되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얻은 자리인데 몇천 명을 갑자기 늘려? 그래가지고 내 밥그릇이 줄어? 당연히 반발하죠. 그런 반발 예상하면서 왜 이렇게 밀어붙입니까? 모든 이슈를 지금 다 그쪽으로 빨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50일 남았는데 앞으로 의사들 파업하고 전공의 사직하고 치료 제대로 못 받아서 희생되는 사람들 생기고 나라는 온통 의료 대란에 빠져서 이번 총선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 잊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노리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뉴스의 맨 앞머리에 뭐가 나옵니까? 선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 대란이 차지해버렸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요, 일단 의료 대란 살펴보면 지금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하나둘이 아니죠. 오늘 아침에 세브란스에서 이런 문자가 환자들에게 전달이 됐어요. 세브란스 안과 일반 선생님 진료실 해서 세브란스 안과 외래입니다.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전공의 사직으로 일반 진료 진행이 어려워 예약된 일정에 진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원시에도 진료가 불가하므로 병원 정상 운영 시 재예약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거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금 전국의 전공의가 13,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의를 표명했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구속하겠다. 이번엔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 죽어나는 사람은 환자들입니다. 이제 환자들 속출하고 희생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다른 부분들 국민들 들여다볼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민주당 모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 점을 경계합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간에 이런 시나리오가 떠돕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연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거를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그런 정치쇼를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지금 현재 의대들이 이 2,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걸 과연 정책 당국이 몰랐을까? 저는 다 예측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겠죠. 지금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정확하게 짚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의료 대란이 왜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까? 물론 의사들의 이런 환자를 볼모로 한 집단 투쟁, 국민들이 매우 질책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정부는 뭐 했습니까? 제대로 대화했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몇천 명을 늘리면 그걸 가르칠 교수도 부족한 그런 상황, 당국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밀고 갑니까? 이거 하나로 선거가 끝나버릴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김유정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만큼 절박한가, 간절한가, 저는 묻고 싶어요.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현재 의대 정원이 3,058명인데 그 60% 이상이 되는 2,000명을 갑자기 이렇게 해마다 당장 내년부터 이렇게 늘려간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 실습 위주로 진행되어야 될 의대에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의대의 그 어떤 수업의 질적 하락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정말 제대로 준비가 돼서 이거를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국민들은 대다수가 또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왜냐하면은 수없이 많은 소아과 오픈런 뭐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 특권의식에 쩔어서 국민 환자 무시하고 또 볼모로 잡으면서 본인들의 어떤 이기주의적인 이런 그 목표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의사 집단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려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람을 타고 계속 정부는 이제 지난번에 그 건설노조 몰아붙이듯이 지금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우선 해야 될 일은 뭔가 좀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고 접점을 찾아내는 게 우선이 돼야 될 텐데 그것보다는 몇 차례 경고하고 이거 안 되니까 이제는 말 들어야 돼라고 이제 강제로 몰아붙이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기저에는 이거를 그 증언을 찬성하고 있는 국민의 여론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종편이나 언론들을 보면은 제일 그 이제 설 전후에서 제일 많이 다뤘던 주제가 클리스만 감독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 의대 정원 문제 그리고 이제 전공의들 파업 문제 또 전공의들이 거의 극단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대충 사직서 내고 그만두는 정도 차원이 아니고 아예 블랙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락 자체 전화기도 다 꺼버리고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집단적으로 대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2,000명 증원이라는 것이 물론 의대 정원의 이 증가는 필요로 하는 문제죠.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우리가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적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 인구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서 뭔가 점진적인 그 증가는 필요한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갑자기 2,000명 수능 시험도 당장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과연 정부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애초부터 대화 타협이라는 거를 몰랐던 정권이기 때문에 이 의사들의 이런 문제도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이거 뭔가 꼼수가 숨어 있는 거 아니냐. 극단적으로 가다가 마치 뭔가 극적 타결을 봐가지고 정부가 이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는
충분히 저는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뭐 이제 그동안 토론 뭐 하자 말자 하다가 성사가 됐다고 해요. KBS에서 3시에 생방하고요. 예. MBC에서 100분 토론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을 진작했어야 되는 게 정부 역할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 일부러 늦췄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자관 의료 대란 문제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건희 문제가 커지니까 김건희를 싹 감춥니다. 김건희 씨 문제가 터질까 봐, 그리고 그게 이슈가 될까 봐 독일 덴마크 순방도 안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보이지 않게 합니다. 넷플릭스 회장하고 배우 이정재 만나서 함께 식사해 놓고도 사진을 공개를 안 합니다. 이렇게 딱 뒤로 감춥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대란만 자꾸 이야기합니다. 손흥민하고 이강인만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완전히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죠. 이제 의료 대란이 일어나면서 폐암 4기 환자인데 나 이제 곧 죽어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의 호소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요 계속 나올 겁니다. 병원에서 치료 못 받아서 죽었니. 삶과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앞에는 아무것도 이제 그러니까요. 제가 제일로 걱정했던 것은 총선 앞두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거였거든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가지고 그러면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죠.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뭡니까? 의료 대란입니다. 치료 못 받아서 죽는 거예요. 한국 폐암 환우회 회장의 영상을 한번 보시죠.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병이 중요해가지고 목소리도 다 제대로 안 나오는데 제 삶의 마지막 길에서 지금 의대 정원 문제 현안에 대해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바랍니다. 국민들도 의사들의 부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준비 안 된 증원은 의사의 질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정부에서 법과 강자의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의사협회에 바랍니다. 삶의 막바지에서 환자들은 지금도 간절하게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과 의협은 즉각 협상을 재개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의 기조 위에 서로 양보하여 원만한 조건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을 절대로 방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환자를 볼모로 파업을 하고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을 비난하지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의사들 때문에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왜 이 시점에서 의사들의 집단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 일을 합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선거가 아니어도 이렇게 됐을까요? 그걸 봐야 됩니다. 알면서도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얘기 들어봤지만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똑같은 생각 갖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수능이 9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3,000명이던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2,000명 늘린다는 발표가 입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모르는 것입니까? 입시 현장은 갑자기 의대를 준비하게 된 최상위권 학생들의 사교육 광풍으로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의사들의 반응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의 개인 택시 면허를 한 번에 66% 늘린다고 해도 CU에서 편의점 점포수를 단위 면적당 66% 늘린다고 해도 격렬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증원 규모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이것을 조정하는 척 하면서 표를 가져가려는
또 다른 약속 대련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번져가는 것입니다. 결국 의사 부족에 따른 문제보다는 특정 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문제입니다. 소아과 등의 비인기과 공급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양의 머리를 내걸고 실제로는 고소득 직군인 의사 직군을 때려잡아서 일시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보기 위한 개고기를 팔아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정치권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선정수님, 모든 것이 전략일지라도 국민 모두는 상황을 판단하는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미용님, 국민들도 의사만 질책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항상 제목만 툭 던져놓고 그 안에 있는 세세한 내용들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정책을 내놓습니다. 모든 걸 다 정쟁화시키는 아주 못된 정부거든요. TK님,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자빠졌네. 국민들을 의료 대란 이용해서 아픈 사람들 다 죽이는 정책을 하고 있네요. 남자친구 상식이님, 정부나 의협이나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허구한 날 꿍꿍이니 잠시 잠깐 정신줄 놓았다가는 되돌릴 수 없는 지옥 맛을 또 보게 됩니다. 의료 대란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늪에 빠져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료만 보고 있다가는 큰 걸 놓친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해야 됩니다. 윤경호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 이제 이게 큰 우리의 나아갈 바잖아요. 그걸 위해서 정부도 역할을 하는 거고 뭐 시민사회, 언론 뭐 각각 다. 근데 이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갈등 조정과 함께 정책 결정 거기에 또 이 대통령 그러니까 선출직으로 뽑힌 대통령과 정치인들 같이 다 같이 책임이 있는 거죠. 집권당. 근데 저는 지난번 이태원 참사 작년 벌써 재작년인가요? 이태원 참사 때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이 정부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번 또 의료 대란까지 지금 가는 이 과정에서 과연 정부 그리고 집권당 책임을 져야 되는 이 사람들이 권한을 제대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가 이런 이제 의문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당장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이해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더 큰 거를 그냥 팽개쳐버리는 뭐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그냥 나는 개의치 않는다. 아까 저는 저 앵커께서 하신 말씀 중에 섬뜩함을 느꼈던 게요. 이 총선 전에 혹시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돼가지고 무력 충돌 일어날까 봐 걱정했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불사할 것 같은 지금의 집권당, 지금의 대통령, 그리고 그 주변의 참모들,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우리가 무슨 권한을 위임한 건가? 그 사람들에게 그 위임한 권한이라는 걸 지금이라도 저는 다시 되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안하기도 하고 못 믿겠고 그래요. 사실 이 의료 문제, 그러니까 의사 수 문제는 저는 꼭 윤석열 정부만 탓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 이전의 정부들이 어떻게 보면 책임을 방기하고 당장 눈앞에 나타날 것 같은 뭐라고 그럴까 갈등의 폭발을 그냥 뒤로 미루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게 지금 강대강만으로 과연 해결이 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아까 김정은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처음으로 이 공중파 채널을 통해서 토론회라는 걸 오늘 처음 한다면서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사이에 정원을 뭐 2,000명까지도 늘릴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여러 차례 흘렸으면 그걸 놓고 토론을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그러니까 왜 것이요. 오늘까지 토론을 안 했겠냐 이겁니다. 그렇죠. 아까 지금 말씀. 의대 정원 문제는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몇 달 전에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도 몇 달이 흘러갔어요. 그때 해서
지금 만약에 그때 이런 고통을 겪었으면 지금쯤은 어떤 식으로든지 해답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총선을 딱 앞두고 총선 임박해서 이거를 발표를 하면 난리가 날 거를 모르겠습니까? 정일환 교수님,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들이 무슨 일이든지 할 거라고 이 정부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저는 국민이 불쌍해요. 의료 대란이 쉽게 풀리겠습니까? 이걸 쉽게 풀려고 하겠습니까? 뭐 그렇죠. 그러나 뭐 국민이 불쌍하다는 말씀에 그 절절함은 또 이해가 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또 대단히 그 뭐랄까 분별력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떤 정치적 이슈로 또 총선을 앞둔 하나의 정치적 어떤 쇼로 이렇게 끌고 가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냉정하게 판단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강경하게 밀어붙이느냐? 저는 첫 번째 그 근거가 되는 것이 결국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입니다. 한 80%가 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등에 업고 지금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이 정권이다. 결국은 이 정권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집단 뭐 강경 대응, 뭐 구속 수사, 뭐 면허 취소 이런 것들이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그 최대 그 자랑이거든요. 그러나 이게 지금 야당이나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 뭐랄까 이 정권에 대해서 질타해야 될 것은 이 그동안 동결됐던 정원을 하루아침에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좀 뭔가 정교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의료계의 어떤 제시하고 그 타협을 이끌어내는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고, 또 늘어난 정원이 이른바 필수 의료라든지 지역 의료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또 의사들에 대한 보상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것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2,000명을 그냥 밀어붙이겠다라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야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야당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뭡니까? 오늘 그 자료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정치쇼, 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약속 대련,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요, 지금 정치쇼 약속 대련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가 정말 환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타협을 해서 결국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아마 바랄 겁니다. 그 와중에서 합리적인 문제 제기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또 더 나아가서 정부와 이 소위 이른바 의료계가 소위 한 발씩 물러서서 절충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도 하고 또 그 타협을 이끌어내는 또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것까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꼭 먹고 알 먹고 전략입니까? 국민들 대다수가 의사정원 확대를 찬성하고 이렇게 해서 의사들 반발하면 저놈들 저거들 밥그릇 챙기느라고 저런다라고 공격하기 좋고, 어찌됐든 여기에 함몰돼 가지고 다른 거 다 잊어버리게 하고, 완전히 뭐 선거 전략으로는 야 이거 누가 이 전략 짰냐고 지금 박수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의사들이 뭐 국민 환자를 볼모로 해가지고 이래도 되는 것이냐라고 이제 국민들도 많이 비난하고요. 또 보수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사설에 정말 다 이 의사 집단을 다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부는 뭘 했냐라고 묻지 않아요. 정부가 바로 이걸 나서서 조정하고 이런 일이 대란으로까지 번지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그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은 전혀 하지 않잖아, 이 정권은. 그래서 진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얘기했던 이태 양명주를 포함한 정말 심판받아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이 문제점들을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슈의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진짜 볼모로 삼고 있는 거는 저는 이 정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싹 숨어버렸잖아요. 그걸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되고, 민주당도 이런 걸 그 언론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 삼고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불만만 터뜨릴 게 아니고요. 이를테면 방통위에 지금 뭐 YTN 같은 대주주 변경하는 것도 여전히 방통위 2명이 다 하고 있거든요. 김홍일 위원장하고 그 2인 체제로 하고 있는데 왜 야당목 안
안 들여보내주냐고, 빨리 임명 안 하냐고 계속해서 날마다 떠들어도 시원치 않은데 그 얘기도 안 하고 있고, 또 방심위에도 야당 추천위원 없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있고, 법무부 장관도 지금 새로 임명 엊그제 인사청문회 했는데요. 저는 진짜 화나는 게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저녁 식사 전에 인사청문회가 끝납니까? 아무리 공천 그 시기라고는 하지만은 야당이 해야 될 몫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이게 부메랑 오거든요. 근데 자정까지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차수변 경우 못할 망정 저녁밥 먹기도 전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끝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의대 정원 문제에 다 블랙홀 돼가지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려서는 정말 될 일도 안 된다.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탓할 필요 없다니까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김유정 의원께서 언론 환경이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하고 이상인 의원 딱 여당 2명입니다. 방심위원회 야당 1명인가 있어요. 나머지 다 여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뭐 언론이 뭐를 하겠습니까? 그걸 기대합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햇들날님, 국민들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이 정도의 꼼수는 먹히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수준과 민낯을 봐왔잖아요. 다 같이 깨어 있읍시다. 예, 정말 햇들날님 같이 이런 생각을 갖고 지켜보아야 되는데, 조금만 우리가 깜빡하면 당하게 됩니다. 지금 또 60 며칠 지나니까 김건희 씨 슬금슬금 기어 나오잖아요. 국민들이 이제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명품백 수사는 아예 지금 시작도 하지도 않고 있죠. 그런데 김혜경 여사 관련해 가지고는 10만 얼마짜리를 가지고, 그것도 7만 얼마인데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편지를 딱 써요. 편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살아있어. 그리고 넷플릭스 회장이랑 배우 이정재 만나서 밥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랑. 근데 사진은 안 내보내요. 이걸요, 기억을 안 하면 이채 양명주, 이채, 그는 이제 대통령 문제라고 칩시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주가 조작, 양명주는 다 누구 문제입니까?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혼쭐이 났는데도 김경률 비대위원 계속 이야기를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정재 씨하고 그다음에 넷플릭스 대표와 이제 오찬 자리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 활동을 재개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영부인께서 임기 내내 활동을 중지할 수는 없다. 어떤 식으로든 공식적 비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쉬운 점은 물론 대통령께서 연초 대담에서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한다고 했지만은 이와 같이 연동돼서 영부인께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민들에게 제2부속실 설치, 나아가서 특별감찰관 선임 이 정도까지는 하고서 했어야 되지 않나. 3년 내내 앞으로 3년 반 동안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공식 석상이 안 나타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최소한의 조처는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처는 보여줘야 된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오히려 뜻을 또 왜곡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윤경호 소장님. 저것도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 부분은 하에 넘어가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괜찮아질 것 같다, 그런 얘기였네요. 그러니까요. 아마 지금 저 용산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윤석열 그다음에 김건희 이 뭐 다 당사자들이잖아요. 지난번 KBS와 했다는 대담에서 두루뭉술하게 언급하고 넘어간 그걸로 매듭을 지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저는 추정됩니다. 근데요,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사흘 전에 취소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때 다시 생각 드는 게 그 전에 네덜란드라는 나라에 국빈 방문 운운하면서 초청받아서 갔다고 하는데 그때 그러면 왜 같이 안 갔는가라는 이제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취소된 이유가 결국 김건희 씨가 다시 입방아에 오르는 거 이거를 막기 위해서다. 그렇다고 김건희 씨를 놔두고 가면 그 자체 가지고도 또 알고알고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손흥민, 이강인 뭐 두 선수의 갈등 아까 얘기하셨지만 클린스만이라는 뭐 축구 감독 뭐 그 문제 이런 거에 덮여버렸다. 이것도 참 사실 어처구니가 없는 거고요. 자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회가 다시 이번 2월에 본회의를 포함해서 다시 열리잖아요. 이제 쌍특검이라고 얘기되는 김건희 주가 조작 관련된 특검법이 재표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뭐 계기로라고 표현하면 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잊혀졌다는 아닐 거예요. 언론이나 뭐 이런 쪽에서 다루는 거에 이 강도가 좀 낮아진 거라면 이 재표결 이게 다시 얼마나 이걸 국민이 분노를 한 일인지 그리고 그 분노에 맞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가면 결국 나중에 더 큰 매를 맞는다는 걸 보여줘야죠. 문병호님, 제2부속실 있으면 뭐 합니까? 꼭두각시 할 텐데. 보스형님 TV님, 제2부속실 말고 제2구속실 만들어라. 근데 정일환 교수님, 이 제2부속실 그다음에 뭐 특별감찰관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가 버리면 글쎄요. 이제 만약에 명품백 사건이 안 터졌으면 이번 공천에 뭐 김건희가 뭐 힘을 썼네, 어떻게 했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겠지만 그거에 좀 덜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잘 됐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앞서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받아야 될 사안이죠. 이걸 위하며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에요. 이미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배당까지 돼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는 수사받아야 될 명백한 사안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있을 수밖에 없고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걸 제도적으로나마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또 공적 시스템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좀 통제할 거냐라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제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마 제2부속실 설치와 특감반 설치가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 이전에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 의지도 대단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는 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이 즈음에서도 반성이 없고 성찰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표현이 제2부속실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을 지난 KBS 대담에서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저는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지 결국은 이 제도를 운영하는 이 주체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제도만 얘기하면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묵인해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김건희 여사도 만나보니까 대통령처럼 거침없이 말하더라. 이렇게 소회를 피력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거침없이 말하는 당사자가 본인이 받은 명품백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숨어서 대통령이 그 전파 낭비해가면서 대담하는 가운데 100분 가운데 한 6, 7분 정도 이 명품백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한번 재방송하는 걸로 다 퉁치고 털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그냥 매정하지 못해서 박절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지금 미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독일, 덴마크 국빈 방문 공식 방문인데 임기 동안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이 국익도 외교도 다 망쳐버리고 국익 위에 김건희 여사가 존재한다.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요. 반면에 아까 김혜경 여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하루 남겨놓고 지금 기소해가지고 2월 26일 날 첫 재판 연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선거에 영향 안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치밀하게 거의 작전주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 공천 때는 아마 지금 윤한 갈등이 폭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상 외로 지금 굉장히 조용히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것도 김건희 여사 때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 현역들을 다 경선 붙여주잖아요. 특검법 표결할 때 이탈표 막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청에서 막 지금 사무총장도 경선. 윤핵관이라고 하는 이철규 의원도 자청에서 경선. 다 이기는 수죠. 이거는. 누구를 붙이느냐의 문제고 현역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현역이 질 수가 없는데 다 경선 이렇게 가고 있어서 마치 굉장히 공정하게 뭔가 잘 하고 있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비춰지고 이면을 보면은 이거는 현역 이탈을 맞아서 특검법 이탈표 막기 위한 꼼수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귀결되는 그 교집합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거죠. 절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종호 선생님, 저는 지금 명품백 문제가 오히려 민주당에 지금 독이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명품백 수수 이게 영상이 터졌을 때 온 국민들이 봤을 때만 해도 이 선거 끝났네. 이제 뭐 끝났네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게 막 부각이 되고 민주당이 그 명품백 문제에 집착하면서 다른 부분을 많이 좀 놓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처음에 명품백 그 동영상 딱 나왔을 때, 이 주가 조작 특검법 이걸 과연 거부할 수 있을까? 정말 염치를 아는 사람들 같으면 명품백에 대해서 뭔가 사과 내지는 뭐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특검법 거부 뭐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전혀 뭐 더 큰 문제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은 그걸 보고 엄청난 분노를 했는데 정작 야당은 그걸 뭐 활용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대처를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뭐 무슨 뭐 몰카 공작, 뭐 정치 공작 이런 지금 논리에 대응하는 거에 그냥 급급한 상황까지 가버린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리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고 해도 이 명품백 문제 그리고 주가 조작 문제 이거는 감출 수 없는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그 당사자는 바로 대통령의 지금 배우자인 김건희 씨인데 그걸 뭐 달리 방법이 없다면 결국은 선거에서 매를 회초리를 때리는 수밖에 없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께서 제 마음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네요. 흑석동우님, 앵커님 너무 민감하십니다. 명품백이 무슨 독이 됩니까? 국민의 마음 정말 모르시네요. 흑석동우님이 정말 제 마음 모르시네요. 이 명품백 이것만 믿고 있다가 더 큰 거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럴 때면 제 속이 터집니다. 조형래님, 민주당 몰빵 갑시다. 단무지 정권 탄핵이 평화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너무 세게 나가면 분열입니다. 이것도 생각해 주세요.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감안해서 살펴봐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뭉쳐야 됩니까? 난 너를 알고 있음 아이디가 배공기 조금 이상하네요. 패널들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계속 욕하고 있네요. 배공기님 이용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와, 우리가 욕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좀 우리가 좀 더 각성하자, 대우각성하자, 심기일전해야 된다. 이러다가 제대로 심판 못할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하는데도
우리부터 이렇게 비판에 대해서 인색하면 안 됩니다. 잘해보자는 거 아닌가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의견들을 보면은. 서로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법의 차이는 있죠. 그런데 지금 더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면 그러라고 우리가 더 힘을 모아주고 그렇게 해서 얘기해야지.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 너는 그러면은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요? 이럴 때는 좀 난감한데 윤경호 소장님, 우리가 잘못하고 있나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그게 너무 결연함을 보이신 게 오늘의 지금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마 선거 전까지 이런 식의 논쟁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옳은 길이다, 옳은 방법이다, 정확한 지적이다, 날카롭다, 뭐 그런 것을 위한 어떻게 보면 표현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의료 대란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우리 생활, 그다음에 환자들의 생명 이렇게 연결이 되면 다른 게 다 사실은 덮여버린다는 그게 정말 예리한 지적입니다. 과연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요. 좀 얘기를 바꿔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한동훈과의 갈등 우러낸 사건이 딱 터졌을 때 민생 토론회라는 걸 30분 전에 그냥 걷어차버렸잖아요. 그때 제가 정말 국가 경영이라는 거 생각을 1도 안 하는 대통령인 것 같다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 이 의료 대란이라는 거를 이 총선 전에 이렇게 밀어붙여서 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 그게 정말 이게 서로 연결돼 있다면 정말 그건 정말 분노할 일 아닙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저희들이 패널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 우리 정어리 TV에서 정치 1번지에서 이런 얘기가 제기가 될 때 그런 측면이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좀 깨우치시는 기회로 그렇게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추가적인 얘기를 하나만 좀 하고 싶은데 우리가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있으면 총선에서 승리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명품백 관련해서 당연히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고 전 국민적으로 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한두 달 동안 명품백 수수 의혹 제기했습니다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소폭이지만 올랐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한 달 전에 비해서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각축으로 지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우리부터 하자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게을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왜 이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더 확산돼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못 가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자는 취지에서 대우각성을 얘기하고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민주당 잘하고 있어요. 윤석열만 욕하면 됩니다. 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근거 없는 낙관론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이길 겁니다. 왜 우리를 내부를 비판합니까? 이런 저는 문제 제기로는 이 어려운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기 어렵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흑석 동우님이 다시 글을 보내셨네요. 앵커님 우선 사과드리겠습니다. 제 진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너무 사방에서 비난받고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흑석 동우님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그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해서든지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마음입니까? 다 지금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좀 더 잘해줬으면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로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정말 너무나 힘들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 이재명 다움을 보여주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이 총선에서 뭐 다수 의석을 얻는 일당의 대표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지난번 어떤 언론을 만난 자리에서 왜 나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가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음에 확실하게 검사 독재 정권을 심판할 사람이 이재명 말고 보이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 왜 많은 국민들이 갖지 않겠습니까? 갖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언론 환경 불리하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불리하지 않습니까? 의료 대란에 우리가 또 솔깃해 있는 사이에 다른 이슈들 다 놓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 있는다고 해도 그걸 깨어 있게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놓치면 나중에 끝장 나버리면 뭐합니까? 그때 나 이민 갈라네. 구석방에서 울고 있으면 뭐합니까?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면 뭐합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더 잘해라. 힘도 물론 이렇게 한다고 막 너네들 지금 뭐 싸우고 있는데 불난질 하느냐? No.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니까요. 지금이라도 전열을 다시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앞장서 가지고 다 모이자. 일단은 윤석열 정부 심판하는 이 배에 함께 타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먼저 하고 나서 하면은 안 됩니까? 그게 지금 더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거 아닙니까? 제1당의 대표가 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2024년님 좀 늦게 들어오셨나 봐요. 앵커님 3.5% 의미가 뭐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국가 전체 인구의 3.5%가 적극적이고 지속적이고 비폭력적으로 함께 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에 대입해 보면 5,200만 인구의 3.5%면 180만 명입니다. 180만 명만 깨어 있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정어리 TV가 우리 정어리들이라도 깨어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3.5% 한번 만들어 보자. 제가 4월 10일까지 41만 얘기했는데 저부터 목표 재설정하겠다. 180만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세상 바꾸자. 깨어있는 정어리 TV에서 함께하자.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정월 대보름 맞춰서 정어리몰에서 정월 대보름 세트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많이 권유해 주세요. 제가 추천합니다. 전부 우리나라에서 난 것들입니다. 국내산입니다. 오곡 찹쌀은 경주 곡창지대에서 수확한 곡식, 나물은 지리산 청정 지역에서 채취한 나물, 땅콩은 증안리 약초마을, 호두는 영동 특산물. 아주 구성이 잘 돼 있으니까요. 정월 대보름 준비 정어림몰에서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에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 결별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회의를 했는데 어제 이낙연 대표를 쫓아냈죠. 뭐 그렇게 해서 오늘 기자회견 한다고 그래서 갈라지겠구나 했는데 예상대로 갈라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지 궁금한데요. 내용을 한번 먼저 들어보고 패널들과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당원 여러분,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신당 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습니다. 합의가 부서지고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면서 통합의 유지도 위협받게 됐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통합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김유정 의원님, 이제 당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당했다. 왜 당했을까요? 한마디로 개방신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할 만큼 하셨고 오랫동안 이것저것 다 해보신 분이 지금 내가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저 모습도 도저히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설 전에 안 될 것 같았던 상황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통합이 법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뭐 다시 결별 수순 정도 되는 것이 법적으로는 뭐 완전 통합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열 하루 만에 춘몽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애초에 공동대표라고 합니다마는 이준석, 이낙연 이 여야의 전직 대표들이 함께 앉아있는 이 모습 자체가 너무나 초현실주의적인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 이준석 개혁신당의 원래 이제 당원수 뭐 몇만 명이다 늘었다 막 이런 얘기를 실시간으로 숫자를 얘기하다가 탈당 숫자는 전혀 얘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지지 세력들이 다 이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안 맞는 옷 입고 가느니 그냥 별도로 애초에 개혁신당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그거를 이낙연 대표는 당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영선 소위 마이너스 3선이라고 하는 전직 여당 대표에게 당했다는 이야기를 저렇게 얘기하고 계시면 향후에 새로운 미래에 무슨 새로움이 보일까요? 미래는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윤경호 소장 보시기에 이제 어저께 사달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딱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여러 세력이 이제 다 모여서 개혁신당이라고 만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뒤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좀 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야, 다 좋은데 이낙연 끼어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은 그 죽도밥도 안 된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김종민 그 최고위원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이 예. 그 비슷한 얘기를 했더만요. 예. 이낙연 몰아내고 고스란히 밥상 차려가지고 김종인한테 갖다 바치려고 네. 하는 이준석의 뭐 기획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1월 초에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여론조사에서 각각 10%, 6% 정도의 지지 운운하는 숫자가 똑같은 여론조사 기관이 2월 초에 다시 했더니 둘이 합치기로 하는 얘기들이 오갈 때 했더니 아니 합친 다음에 했더니 6%로 답보 상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아, 이 당은 계속 가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굳혔거든요. 더 중요한 건 제가 처음부터 이 제3지대가 하나로 뭉쳐졌다고 했을 때 이준석과 이낙연이 손잡는 그 그림에서는 도대체 무슨 공통의 가치를 나중에 내세울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이거 불가능한 조합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으로 유불리를 따지고 뭐 저 인간성 그다음에 뭐 여러 태도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이 둘이 내세울 수 있는 공통 가치를 도출하는 데에서도 아마 불가능했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깨지는 게 오히려 더 유권자들을 덜 헷갈리게 만드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수록 아까 이제 앵커가 아주 결연하게 말씀하셨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심판과 견제 이걸 위해서 크게 하나로 뭉쳐가서 대안 세력이 돼줘도 지금 이 될랑말랑한데 그게 지금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게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정인환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는 뭐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정치를 은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저는 이낙연 대표가 할 말이 많지만 뭐 참겠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요. 오늘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고 이낙연 대표를 비판하겠다가 아니라 개혁신당은요 본질적으로 이준석 당입니다. 제3지대를 표방한 이준석 당에 이낙연이 합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해야 할 역할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대선 불출마를 통한 제3지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제3지대 신당이 우리 한국 정치사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의 모습이 뭡니까? 결국은 뭐 묻지마 통합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어떤 정치력도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그 속에서 무슨 제3지대가 가능하며 또 새로운 미래를 별도로 독립하겠다? 여전히 미래를 갖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물론 앞서 김경호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게 최초 여론조사에서 10% 뭐 6% 나왔습니다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합당을 발표했더니 4%로 나왔습니다. 결국 이 지지율 폭락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서 이견이 정치적 견해가 다 달라진 거예요. 자, 근데 이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죠. 갈등이라는 것은 어느 조직이나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나 민심에 부응하는 형태로 뭔가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또 내지는 좀 기존의 그 거대 양당이 보이지 못했던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준석 대표도 못 보여줬고 이낙연 대표도 못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저분들은요 제3당을 할 정치적 자격도 이미 상실한 거다. 자, 이제 어디 간다?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호남을 간다? 또 다른 신당을 한다? 어디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건데요? 개혁신당에 함께 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세력도 데려오지 못한 게 이낙연 의원이고 이준석 대표잖아요. 그런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조용히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이 해야 될 얘기라고 보여져요. 아니, 더군다나 이제 이를테면 개혁신당하고 통합을 못하면 민주당 탈당파 규합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어떤 오명 같은 것, 그들의 입장에서 그걸 떨치기 위해서라도 일단 삼지대는 하나로 뭉쳐야만 뭔가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명의식 하에 급하게 모인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의 이제 파탄 선언을 보면은 조홍천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이 함께 갈 것 같지는 또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초에 그 새해보다 더 축소된 상황에서 김종민 의원하고 이낙연 대표가 두 사람이 지금 떠나는 모습이 돼버렸거든요. 거기에 조홍천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은 함께 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지금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축소된 상황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도모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러면은 그 뒤늦게 6억짜리 그 버저비터라고 했던 그 양정숙 의원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며, 뭐 이제 그 정당 보조금, 경상 보조금 6억 6천만 원 받은 것은 깨지는 순간 다 돌려주겠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공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저런 모양새들이 이게 너무 구태 정치처럼 비춰지는데 이게 어떻게 국민들이 이도저도 싫어서 기댈 수 있는 소위 제3지대 신당이라는 것에 부합하는 당이 될 것인가. 전혀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미래가 어둡죠. 아무래도. 파탄 선언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왜 오늘날 이낙연 대표 처지가 저렇게 됐는가. 시대 정신을 잘 못 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은 뭡니까? 윤석열 정부 심판이거든요. 아무리 본인이 이재명 대표한테 불만이 많고 지금 민주당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훗날을 도모하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서 똘똘 뭉쳐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거기에서 본인이 뛰쳐나갔다?
저는 그 시대 정신을 잘못 읽은 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낙연 대표의 정치력은 의심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곧바로 이어서 기자회견을 했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 2월 9일 제 정당의 통합을 선언한 지 열흘 만에 이낙연 대표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미래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눈살 찌푸려지는 일일 것입니다. 제가 합당의 당사자로서 성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은 아닌지, 또 지나친 자기 확신에 오만했던 것은 아닌지, 가장 소중한 분들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했던 것은 아닌지, 오늘만큼은 앞으로에 대한 호언장담보다는 국민께 겸허한 저에 대한 성찰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렇게 좀 그 무거운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정기남 교수 속은 가벼울 거예요 지금. 훨씬 가벼워졌겠죠. 이게 지금 이번에 그 이 갈등의 그 도화선이 됐던 것도요. 내재적인 어떤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가 뭡니까? 주도권 다툼이잖아요. 누가 이번 선거를 주도할 거냐. 이 개혁신당의 주도권을 누가 쥘 거냐의 싸움이 하나 있었다면 두 번째는 그 밑바닥에 또 정체성 논쟁이 있었어요. 소위 배복주 전 정의당 대표 부대표에 대한 정체성 논쟁을 근거로 해서 소위 이대남 소위 페미니즘 반페미니즘 이대남 속성으로 쫓아갈 거냐 아니면 좀 페미니즘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흐름과 공존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그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논쟁을 겪는 동안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지율은 올라가기는커녕 곤두박질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위기감이 저는 이준석 대표가 괜히 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뭔가 거대 양당이 한국모함이라면 우리는 쾌속전이 돼야 된다. 저한테 정권을 달라 하고 좀 밀어붙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그 실제로 최고위원 어제 최고위원회에서요 4개 세력 중에 3개 세력이 동의해줬잖아요. 동의해준 것은 이준석 대표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다가는 완전히 좌초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그래 선거 캠페인에 관한 한 이준석 대표에게 한번 맡겨봅시다 라고 했던 저는 결과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낙연 덜어내고 가자. 아니, 덜어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주도권을 이준석에게 주자. 그리고 우리는 그걸 뒤에서 서포트하자. 이런 흐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걸 저는 뭐 제가 알고 있는 내부 사정이라는 것이 대단히 제한적이겠지만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간 거죠. 그러면 지금 이낙연 대표를 따라갈 사람들이 그 안에 누구 있습니까? 그 기존의 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 함께 넘어갔던 새로운 미래를 창당을 주도했던 소위 구정치 세력들, 이를테면 이석현, 최성 뭐 등등등, 그다음에 뭐 당직자 일부, 그다음에 정의당 쪽에서 넘어간 박원석, 배복주 등등 이 흐름이 지금 이낙연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당내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쪽은 이준석 쪽이 아닙니까? 네. 이준석 대표하고 도저히 정당을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번 과정에서 패권적 행태를 드러냈고 사당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의식인 거죠. 근데 임영웅 선생님 함께 하기에는 너무 좀 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가 뭐 노인 무임승차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 쪽에서 과연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을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 금태섭과 손잡았던 유호정 의원이 있는 한 지금 아까 말씀하신 20대 남성 페미니즘 그건 사실 이 시대 조류를 감안할 때 간단하게 넘어갈 일은 아니거든요. 네. 퀴어 축제 같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포용적일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도 다 연결될 수 있단 말이죠. 그거 하나만 놓고 봐도 지금 개혁신당이라는 곳에 금태섭과 유호정 그대로 남아 있다면 또 한 번 이제 그런 갈등 겪겠죠. 그러나 선거 국면에서 그게 이제 얼마나 부각이 되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일 거예요. 저는 글쎄요 이낙연 대표가 다시 또
튕겨져 나와서 지금 이제 새로운 미래 그것도 이제 정당 등록이 어제 됐다는 거잖아요. 선관위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거. 아마 지금 이제 이 정당 창당의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됐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담이 많이 줄긴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5개 지구당에 뭐 1000명 이상씩 최소한 그런 것들을 갖춘 다음에 중앙당 창당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더라고요. 그 물리적인 시간 그다음에 지금 정기남 교수께서 분석했습니다만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지금 동력을 잃은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그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기반인 광주 전남에서 그렇게 별로 박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낙연 대표는 아마 거의 설당을 잃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제 앞으로 다시 만나기는 힘들 거고 저는 그래도 어찌됐든 이준석이나 이낙연 이쪽에서 다 윤석열 정부 심판에는 뜻이 같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도 윤석열 정부 심판의 한 축이 되기를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지리멸렬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다 하나로 뭉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네요, 김유정 의원님.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식이면은 지역구 후보를 얼마나 낼지는 모르겠어요. 소위 개혁신당이. 그러면 이게 사실은 민주당 표 갉아먹는 거거든요. 2016년에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에서 완전히 이제 완승을 거두고 나서 수도권에서는 몇 군데밖에 승리를 못했는데 그때도 그 출마했던 국민의당 후보자들이 한 20% 안팎으로는 다 표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적어도 한 15%에서 20% 얻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부지리로 당선된 국민의힘 그때 당시에 미래통합당이었나요? 국민의힘 그 후보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득을 보는 사람은 민주당 후보보다는 국민의힘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제 끝까지 이 새로운 미래라는 타이틀로 뭐 선거의 후보자를 얼마나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간다는 가정하에 보면은 이 또한 민주당 표를 갉아먹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더 이상 나지 않고 빨리 공천이나 이런 작업들이 좀 속도감 있게 국민의힘보다 저는 좀 더 속도감 있게 갔으면 했는데 지금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빨리 마무리가 돼야만 전회를 정비해서 다시 이제 공천 작업 끝난 이후에는 다시 이제 이 심판의 기치를 걸고 뭉쳐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하루가 급하다는 생각입니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딱 하나는 있습니다. 빠른 포기. 그건 좋은 겁니다. 아니다 싶을 때는 빨리 포기해야지 질질 가다가는 서로 다 같이 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럴 때 좀 지도자가 한 사람 나타나서 다 모여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제가 좀 소리를 많이 높였더니 힘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감사합니다. 제가 뭐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안타까워서 그런 거죠. 써니님께서요. 앵커님 논쟁이 있다는 것에 희망을 가져보아요. 기운내요. 감사합니다. 상식과 공정만 생각하시니 다름도 있을 수 있어요. 힘내세요. 저도 힘낼게요. 사랑합니다. 써니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제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슈퍼챗 오늘 많이 보내주셨는데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정어리 절찬님 오집중님 7,777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요. 앵커님 오늘 힘들어 보이세요. 좋은 날 올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다음에는 7자 하나 더 붙여볼게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립니까. 이렇게 힘내라고 럭키세븐 붙여서
저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흑석동우님, 소소한 금액의 얼굴이 붉어지네요. 30년 대를 이은 묻지마 보수 지지자였지만 그 보수 가치의 무망함을 일깨워준 윤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죄송했습니다. 아닙니다. 흑석동우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가끔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또 그런 소리를 낼 때 발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 마음도 다 이해하고요. 지금 이제 합쳐야 한다 힘을,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나중에 민주당이 다시 재집권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비판 안 할 겁니까? 언론이 비판을 안 하면 그건 똥개예요. 그냥 개새끼예요. 잘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할 때 여러분 함께 그 마음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면서. 김영일님, 스타일 엘리님, 김영일님 2번이나 보내셨는데, 윤정권 인간들은 하도 개팍한 짓을 하니까 김건희 씨 명품백보다 가래침을 국가 기록물로 지정하고도 남을 인간들입니다. 푸하하하. 백만 충전기님, 예, 충전하십시다. 민정수석 조국은 2018년 8월에 특수부를 43명으로 늘렸어요. 검찰 특수부를 43명으로 늘려서 민정수석 조국이 실행해서 늘리고 당했어요. 조국이 개혁할 역량이 됩니까? 조국은 왜 검증 안 하세요? 예. 크림소다님 응원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백운기 방송만 시청해요. 백운기 앵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드리고, 보스 형님 TV님 분노 릴레이 하셨는데요.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흥행으로 선거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으로 뭉칩시다. 그런 글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어제 보스 형님 TV 들어가서 잠깐 봤는데 아주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녁 7시부터 2시간인가 하시던데 듣고 있으니까 머리가 좀 맑아지더군요. 오늘 댓글 쭉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3.5% 우리가 법칙 따라서 해보자라고 했으니까 5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주에서 택시 탔다가 정어리TV 구독 권유하셨던 써니강님, 구석진님, 부산이대희님은 하도 아이디어가 좋아서 또 드리겠습니다. 이채 양명주 도수 오늘 알았습니다. 3.5%. 햇들날님 아까 힘 주셨지요. 그리고 한 분 더, 토마토님 오늘 또 힘차게 이채 양명주 외칩니다 하셨는데요. 예, 제가 지치지 않게 하는 법은요,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동안 참 힘차게 달려왔는데 때로 힘들고 지치고 그랬지만 이제 50일 남겨놓고 좀 신발끈 다시 동여매고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지치지 않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주변에 구독 권유 많이 해서 정어리 확 늘려주세요. 그래서 함께 깨어있는 사람들 숫자 늘려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가 정어리몰에서 상품 추천할 때 많이 사주십시오. 뭐 이익이 많이 남지 않는다 뭐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상생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함께 상생합시다. 제가 추천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사주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 계좌 받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제 구독 회원들 많이 계십니다. 적은 액수라도 후원해 주세요. 정기 구독 후원 도움이 됩니다. 지금 좀 여러분들께서 제가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냥 안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5천 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그 후원해 주시면 큰 도움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함께함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패널 김유정 의원님, 윤경호 소장님, 정진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는 삶아 먹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어리TV는 반정부적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김건희 여사께서 개고기 식용 금지를 본인 되게 열심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독일을 왜 안 간 거예요? 독일요? 네. 도이치잖아요, 도이치. 도이치여가지고 지금 도이치 특검하자고 하는데 독일 어떻게 가냐. 야, 이거 짤로 돌아다닌다. 이제 끝났다. 아니 이거 국빈 방문인데 세상은 요지경 속이라.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